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고요. 2022년 재무관리 1차 기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강평을 진행할 거니까 뭐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건데 간혹 좀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그 점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평 바로 시작할 거고요. 경영학 25번부터가 재무관리 문제입니다. 1형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2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형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 K씨는 현재 시점에서 30년 만기 연 10% 이자율 그걸로 20억 원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차입 방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을 한번 보니까 1안은 만기 일시 상환, 2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회계사 시험에 최근 10개년 동안 2번 정도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두 개의 2000년도 말 지급하게 될 이자 금액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1안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액이 20억에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자 계속 내고 그 다음에 만기에 20억 한꺼번에 갚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1안 2억 금방 구하고요. 2안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조금 식이 복잡하겠죠. 자,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2안 하기 위해서 원리금부터 매년 지급하게 될 원리금부터 구하시면 되겠죠. 걔는 현재 가치 20억을 만들어주는 매년 발생하는 원리금을 A라고 뒀을 때 그 원리금을 10% 이자율로 20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PV, IF, A 10%에 20년 맞나요? 30년이네요. 30년 10%에 30년 해서 PV, IF, A가 거기 문제에 9.4269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9.4269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얼마가 나오냐? 이 A가 2억 제가 212 이렇게 쓸게요. 212 그 다음에 158 822 이렇게 나옵니다. 단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정답은 아니죠. 요거는 원리금이잖아요. 지금 2차년도 말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 말의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말에 그 채권의 가치, 그 사채의 가치에서 이자율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억에 곱하기 1.1을 해요. 그러면 1차년도 말 시점에 원리금을 갚기 바로 직전에 그때 채권의 가치가 되겠죠. 거기서 212, 158, 822 요 놈을 뺍니다. 요 놈을 빼면 1차 년도 말에 채권의 가치가 나오죠. 그 기초 가치에서 10%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198 784 그 다음에 1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통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차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은 주가 배수 모형입니다. 말문제고요. 일단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요구 수익률이 낮을수록 퍼가 높게 나타난다. 자, 퍼를 이렇게 정리하죠. 주가 나누기 EPS. 현재 시점의 주가 나누기 현재 시점의 EPS로 정의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1년 후 예상되는 EPS로 정의할 때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회계사 시험에서 예상되는 EPS 요거를 통해 가지고 퍼를 정의하는 게 회계사 시험에서 일반적이지만 주어질 겁니다. 퍼의 정의를 주어질 건데 이 문제는 그 정의가 안 주어져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주가. 주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매년 발생하는 배당을 1 플러스 자기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구하죠. 배당평가 모형이죠. 자, 그러면 1번. 어이구. 1번. 자, 여기서 요구 수익률이 낮을수록 얘가 낮을수록 요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퍼 올라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1번은 풀 수 있고요. 2번. 만약에 무성장이다. if 무성장. 무성장일 경우에 주가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매년 발생하는 EPS를 그냥 K2로 나눠서 구하죠. 무성장 주가는 EPS를 그냥 K2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퍼는 EPS가 약분이 되고 EPS가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EPS가 약분이 되고 K2분의 1이 되니까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성장이 없는 기업의 퍼는 요구 수익률의 역수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기업. 자,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 회계 처리는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여기는 EPS에 영향을 주죠. 자,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EPS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낮게 계산이 되겠죠. 낮게. 자, 그러면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EPS를 낮게 계산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퍼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PBR입니다. PBR은 ROE 곱하기 펄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PBR의 정의는 뭡니까? PBR은 주가 나누기 BPS죠. 주가 나누기 BPS. BPS는 주당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도 확장시킬 수 있겠죠. 주가 나누기 EPS 곱하기 EPS 나누기 BPS. 자, 앞에 게 뭡니까? 앞에 게 여기서 퍼죠. 퍼. 앞에 게 퍼고요. 뒤에 게 뭐예요? 요 뒤에 게 이게 BPS가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주당 순이익이고 순자산에서 순이익을 얼만큼 벌어들였는지 이게 Return on Equity ROE가 되는 거니까 PBR은 퍼 곱하기 ROE로 쓸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금방 맞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 퍼, PBR, PSR 이런 것들이 주가 배수 모형이에요. 상대적인 그 주식 가치, 상대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주가 배수 모형이거든요. PSR은 뭡니까? PSR은 주가 나누기 SPS, 주당 매출액,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죠. 자, 26번의 정답 3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27번. 자, 27번은 예전 기출 문제예요. 한 95년도 기출 문제인가?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한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25개 종목의 주식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투자 비중 자체가 25분의 1입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A.
25분의 1로 동일하게 25개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베타를 구해보니까 1.1입니다. 거기서 한 개의 주식을 빼서 다른 주식을 집었는데요. 비중은 똑같이 하고, 그런데 베타가 0.8인 주식 X를 빼고 그 다음에 베타가 2.3인 주식 Y를 집어넣는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포트폴리오 베타, 얘는 베타 1부터 베타 1 곱하기 25분의 1, 베타 2 곱하기 2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베타 25 곱하기 25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얘를 베타 X라고 둘게요. 요거를 베타 X라고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를 빼고 뭘 집어넣는데요? Y를 집어넣는데요. 뒤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뒤에는 사실은 똑같죠. 얘랑 똑같은 금액이 여기 적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타 Y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타 Y가 여기 보시면 2.3입니다. 그러면은 2.3, 여기가 2.3.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여기는 뒤에 부분 알면 되죠. 이 뒤에 부분은 뭘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X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베타가 얼마였어요? 얘가 1.12였죠. 여기가 1.12였고 그때 베타 X는 얼마였냐? 0.8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요거 전체를, 뒤에 있는 전체를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1이고요. 그 다음에 0.8 나누기 25에서 1.12에서 빼면 여기가 1.088 나옵니다. 여기가 1.088.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 구하면 되겠죠. 2.4 나누기 25하고 2.3 나누기 25하고 그 다음에 1.088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18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1.18,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28번. 자, 28번. 자, 28번은 이거는 또 주식 가치 평가하는 건데 아까 26번은 주가 배수 모형이고요. 얘는 현금 흐름 할인법 배당 평가 모형인데요. 자, 볼게요. 1년 만에 지급되는 매년 말 1년 만에 지급되는 A기업의 배당금은 앞으로 계속 5%의 성장률입니다. 현재 가치가 5만 원이고 베타가 1.5입니다. 무혐의자율 3%고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0%입니다. 구하는 게 뭡니까? D0입니다. 그러면 공식 바로 쓰면 되죠. 주가는 1년 후에 발생하는 배당 D1인데 우리가 D0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D1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2-G. 자, 그러면 여기는 P0가 지금 얼마래요? 5만. 여기가 5만 이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5죠. 5%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자, K2를 구해야겠네요. K2. 그러면 K2를 SML에다가 집어넣어서 CAPM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3%의 무위험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 차감한 7%죠. 그래서 7% 쓰고 베타가 거기에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요 13.5%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3.5% 여기다가 5% 하게 되면 식 하나에 요거 미지수 하나 D0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D0를
여기서 역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만에 곱하기 0.085 8.5%니까 하고 나누기 1.05 하게 되면 4047.62 얘가 4047.62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값은 1번이네요. 4048 1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다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항목입니다. 자, 일단은 CAPM 성립한다고 했고요.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가 뭐랍니까?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란 말은요, CML 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CML 선상에. 그래서 A랑 B가 CML 선상에 있는 거고요. 무혐의자료 있고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이라고 표준 편차가 있고요. 자, 포트폴리오 A 베타가 0.6, 포트폴리오 B의 베타가 0.4입니다. 지금 CML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A와 B입니다. 요게 핵심인데요. 자, 포트폴리오 A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무혐자산의 베타에서 무혐자산의 투자 비중,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의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얘 0이고요. 얘 1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여기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A를 구성할 때 그때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비중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0.6, 60%라는 겁니다. 60%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B의 베타가 CML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B의 베타가 0.4니까 여기가 40%. 0.4니까 40%. 자, 얘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요 WM은 A를 구성하기 위한 WM이고요. 여기서 WM은 B를 구성하기 위한 WM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CML 선상에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A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60% 부분, 그 다음에 B는 40% 부분,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요거를 빠르게 파악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A부터 볼까요?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사전적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상관계수가 양수라는 거죠. A와 B의 상관계수는 얼마일까요? CML 선상에 있는 점들 간의 상관계수는 1입니다. 증명은 안 할게요. 여기 뭐 강평하는 거니까 증명을 안 하고 1이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상관계수가 1이니까요. A 맞고요. 자, B. 포트폴리오 B의 샤프 비율. 자, 샤프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됩니까? 표준 편차를 알아야겠죠? 자, 시장과 무형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식이 어떻게 돼요?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 곱하기 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 요거 공식 도출하는 것도 생략입니다. 이거는 뭐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무형 자산의 분산이 0이고 무형 자산과 시장 간의 상관계수는 또 0이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의 그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곱하기 0.4 해서 얘는 4%. 그 다음에 표준 편차 A는요 10% 곱하기 0.6 하게 되니까 6%.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샤프 지수, 샤프 지수. B는 샤프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B의 수익률, B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얼마냐? 거기에 무염 수익률이 있으니까 B의 평균 수익률도 구해봐야겠네요. 그러면 B의 평균 수익률은 무염 자산의 수익률이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4% 있고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5% 있으니까 요거 SML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SML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우리 아까 28번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29번에서는 굳이 안 할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식이니까요. 자, SML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B의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 얘가 8.4% 나옵니다. 8.4%. 그 다음에 무염자산 수익률 4%. 그래서 초과 수익률 구하고요. 거기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샤프 지수가 나오죠. 요 샤프 지수가 얼마 나오냐? 요 샤프 지수가 1.1이 나옵니다. 1.1이 나오니까 B는 틀렸네요. 1.1이 나오니까 B는 틀렸고요. 자, C. 자, A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B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보다 1.5배 크죠, 지금? 그러면 4% 곱하기 1.5 하게 되면 6%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A의 투자 비중은 60%. 요거 구한 거죠?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중은 60% 나온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였을 때 관련된 속성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B 빼고 A, C, D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증분현금 흐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A기업이 신제품 K를 생산 및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K를 생산할까 말까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련된 현금 흐름은 뭐가 있느냐? 그 증분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분현금 흐름 자체가 지금 이런 거죠. K 생산을 할 경우 현금 흐름에서 K 생산을 안 할 경우 현금 흐름을 빼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증분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과 관련되어 있는 현금 흐름은 뭐가 있느냐? 1번. 신제품 K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외부에다가 임대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아, K를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공장을 임대할 거냐. 그러면은 K를 생산할 경우에 CF에서 안 할 경우에 CF가 뭐가 됩니까? 기회비용, 즉 임대 수익이 되겠죠. 안 할 경우는 임대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1번 맞는 문장입니다. 증분현금 흐름이에요. 됐죠? 기회비용은 차감해가지고 증분현금을 구하잖아요. 2번. 신제품 K 출시로 인해서 고객들이 A기업의 기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신제품 K의 구매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잖아요. 추가 현금 흐름 어디다가 반영될까요? 얘는 여기다가 추가로 반영되겠죠. K를 생산하게 되면은 K의 구매로 또 이동하니까 K의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기존 제품 구매하지 않고 K 구매로 이동한다. 그러면 K 생산을 할 경우에 현금 흐름인데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네요. K를 생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근데 기존에 내가 팔던 제품의 현금 흐름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겠죠.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관련이 있는 현금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3번. 신제품 K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신규 기계장치와 설치와 관련된 운송 및 설치 비용 당연하죠. 이거는 K를 생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제품 K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출한 시장 조사 비용이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출했으니까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은 관련 원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K 생산을 해도 발생했던 거고 안 해도 발생했던 거고 그 가로에 있는 내용 있죠?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K를 했대요. 아니 그거는 관련 원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비용으로 인해서 얘를 한 거고 지금 내가 K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 결정하고 과거에 내가 시장 조사 비용을 지출한 거는 이거는 별개의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관련 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될 수 있겠지만 관련 원가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K 생산을 하게 되면요 기존의 제품의 매출이 또 증가한대요. 5번도 K 생산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죠. 우리가 동그라미 5번 같은 거를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어떤 부수적 효과인데 그 부정적인 부수적 효과를 잠식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증분현금흐름 관련된 문제 30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투자한 X의 현금흐름과 현금흐름이 발생할 확률 다음 표와 같대요. 무혐의 이자율 10%인데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럼 위험이 있는 할인율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안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산된 그런 할인율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왁법으로 계산한 투자안의 가치랑 그 다음에 CQ법으로 계산한 투자안의 가치가 같아야겠죠. NPV가 같아도 되고요. 투자안의 가치도 같아도 됩니다만 어쨌든 저기는 현재 시점에 600만 원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NPV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예상되는 현금흐름 1기 시점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은요 400만 원 곱하기 60% 100만 원 곱하기 40% 하게 되니까 280만 원 됩니다. 280만이 되고요. 그거를 1 플러스 기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280만을 1 플러스 기대 수익률로. 그 다음에 2기는요. 2기는 900만 원 곱하기 70% 400만 원 곱하기 30%니까 얘가 750만 원 나오죠. 얘는 1 플러스 2R의 제곱. 그 다음에 600만 원 빼면 이게 왁법이죠. 위험을 반영해가지고 NPV 구하는 왁법이고요. 그 다음에 CQ법. 자, CQ법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무혐 이자율 10%니까 1.1. 그 다음에 여기는 1.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00 해가지고 NPV 구하는데 이때 들어갈 숫자들이 뭡니까? 바로 CQ죠. CQ. 자, CQ 어떻게 구합니까? 거기에 400만 원 있죠? 4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있죠? 자, CQ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다가 CQ의 정의까지 좀 써볼게요. CQ는 기대 효용을 만들어주는 부의 수준이죠. 기대 효용을 만들어주는 부의 수준. 자, 이게 CQ입니다. 자, 그러면은 CQ를 1기 CQ, 2기 CQ 구하면 되고 그러려면 각 기의 기대 효용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기 기대 효용이 기대값인 거죠. 그러면은 400만 원일 때 효용 400 만 단위 생략하고 할게요. 400만 원. 기대 효용 2,000. 그다음에 만 단위 그냥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100만. 그러면 1000 곱하기 40% 하게 되면은 2000 곱하기
0.6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4 하게 되면 얘가 1600 나오고요. 그러면 1기의 CQ는요. CQ는 어떻게 구해요? 1600의 기대 효용을 만들어주는 부의 수준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 CQ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1600을 제곱하게 되면은 256만 나옵니다. 그래서 256만 여기가 256만 이렇게 나오죠. 1600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2기의 기대 효용 구하시면 되는데 900만을 루트 씌우면 3000 그러면은 3000의 기쁨이 발생할 확률이 70%. 그 다음에 2000의 기대 효용이 2000의 효용이 발생할 확률이 3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2기의 CQ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얘가 얼마 나오니까 얘를 구하시면 3000 곱하기 0.7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0.3 그러면 2700 얘가 2700 나옵니다. 2700 나오고요. 그러면 2700이라는 기대 효용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부의 수준 그럼 2700을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729만 원 나옵니다. 729만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죠. 729만 이거 뒤에가 729만이죠. 앞에는 256만 그 다음에 729만. 자 그러면 요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뭘 구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이 R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 하나의 미지수 하나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이 필요하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하나씩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자, 뭐부터 대입해요? 1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부터 대입해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13%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이게 같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13%. 요거는 대입을 통해서 푸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살짝 복잡하죠? 살짝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32번 레버리지입니다. 자, 레버리지 분석은 매출액이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얼만큼 변하는지, 주당 순이익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은 A 기업의 매출액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자가 없는 거죠. 이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재무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재무 레버리지가 없다라는 것은 DFL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이 250에서 275로 증가할 때요. 매출액이 10% 증가한 거죠. 그때 EPS가 100에서 150으로 50% 증가했죠. 자,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할 때 EPS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DCL, 결합 레버리지 도죠. 그러면 매출액이 10% 증가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50% 증가했으니까 5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DOL을 구하래요. DOL. 자, DCL은요. DOL 곱하기 DFL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부채가 없으니까 DFL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0은 아니죠. DFL이 뭔데요? 영업이익이 변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큼 변하는지. 영업이익 변화율과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이 똑같으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DOL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끊었다가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